입당 21년 차로 보수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합류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삼선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제5대 정무수석 비서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역임. 현재 국민의힘 당면 과제는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이 아닌 여당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 국회에서는 그냥 필리버스터는 하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결하려는 이 상황이 이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과연 온당하냐, 그렇게 해서 좀 전열을 정비하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금 당면 현안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향후 당정 관계와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새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웠는데요. 당 최고위원의 세 번째 당선된 분이죠. 김재원 최고위원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21년 차 당원이고 최고위원만 3선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을까 싶은데요. 현 지도체제에서 유일한 영남권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최고위원에 당선된 비결은 뭡니까? 뭐 비결이라기보다 당에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당은 사실 탄핵을 거친 이후에 계속 이합 집산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오랫동안 이 당을 지키고 당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있는 많은 당원들은 이 당이 앞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또다시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데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발 당신이라도 좀 지도부에 입성해서 당을 잘 지켜달라, 이런 부탁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지도부에서 좀 경험이 있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서 조정 역할을 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또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들의 열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또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당면 과제는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일단 여당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삶을 직접 떠맡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뭐든지 지리멸렬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주 낙제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열렬한 당 지지자들은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라도 어떻게 처리 좀 하지, 뭐 이런 류의 그 극단적인 표현부터 도대체 우리 그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노력이나 하느냐, 그런 또 완전히 그 생활 밀착형 요구까지 사실 우리 여당이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 집권할 때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일으켰던 이 공정과 상식의 그 캐치프레이즈도 사실 지금은 어디 간지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이 이 총선 국면에서 크게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분명해지는 것이죠. 네, 한동훈 대표 정치임은 7개월이 채 안 돼서 당권을 잡았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선 의원 등을 제치고서 당대표가 됐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선에 뭐 완전히 괴멸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이제 우리 이 당원들이나 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도리어 더 그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하고, 또 야당은 새로 이제 국회를 구성해서 거의 국회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데, 이 앞에서 이걸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하다못해 그 강성 지지자들은 이거 싸워주지도 않는다. 또
어떤 지지자들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이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를 볼 때는 그래도 뭐 저 싸워줬다. 네. 싸우는 거는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을 그래도 좀 변화시킬 것이다. 변모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그 점을 극복하고 나간 것이죠. 당원응에서 바뀌어야 대상을 어디로 볼까요? 당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지금은 정치 체제 전반을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이 지금 보수 진영 내지 이 정권을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정권을 만들고 다음에도 이 좌파 진영으로 이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꾼다는 것은 면모를 일신하고 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사회 체제 전체의 공정과 상식의 기풍을 조성하지도 못했으니 그것을 바꿔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잘할 것이다라는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고 네. 또 그런 공감을 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당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당의 리더로 선출했을 당시에도 뭐 이미지와 인적 쇄신, 세대 교체 등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뭐 거의 끌려 나가다시피 물러났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체제와 한동훈 대표 체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네. 그분은 다른 분들과 공감하거나 함께 그 활동하는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같이 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것 또는 더 나가서 공격해서 싸워서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기는 것만 골몰을 하다가 보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에게도 또 그런 식으로 대하고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우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당내 구성원들과도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냈거든요. 네. 그것이 좀 리더십의 손상을 강하게 입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자신의 그 의사 표현 또는 소신을 피력하다가 보니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뭐 밟고 지나가고 공격을 심하게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확연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신뢰 관계를 주목합니다. 갈등설이 있었고 삼겹살 만찬, 비공개 회동 등이 있었는데요. 독대를 뭐 했냐 아니냐 말도 많았고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긴장 상태입니까? 아니면 신뢰가 서로 돈독한 상황인가요? 참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느끼기는 신뢰관계는 그 좀 아직까지 오랜 세월 동안의 신뢰관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은 좀 마음속에 껄끄러움은 좀 그 생긴 그래서 과거처럼 흔쾌하게 서로 간에 그냥 쉽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조심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네. 애둘러 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빨리 그동안의 신뢰를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인간적인 신뢰관계에는 그 유리그릇 깨지듯이 한번 깨지면 또 쉽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당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한 대표와 대통령실 입장을 달리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3원 복권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러면서 좀 불편한 기색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정무석을 지낼 때 대통령께서 그때 2016년도 8.15 사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면에 대한 의견을 각계각층에서 받아서 보고는 했지만 네. 국무회의 석상에서 올라올 때까지 사면 명단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공개가 되면서 비롯돼서 온갖 사람들이 사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정치인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네. 또 그동안에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저 인간적인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니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틀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사면 복권 문제는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유 권한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할 정도로 이게 과거 그 왕정 시대의 왕의 대사령의 그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사면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국가적인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한정적인 네. 대통령 권한 행사이고 이게 또 지금 대통령 임기 중반기에 와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정치적 사건을 이제 거의 일단락 짓고 역사와의 화해를 해가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크게 생각을 하고 이 8.15 사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란은 전부 덮고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네.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조금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누구보다 잘할 거란 말이죠. 이게 대통령의 예.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그러면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까?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많이 주목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아마 추정하건대 네. 한동훈 대표가 민심 내지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민심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의 흐름이 결코 한동훈 대표가 보시기에 김경수 지사의 그 복권을 그렇게 썩 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네. 표시한 것 같은데 뭐 그 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여당 대표의 지위에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여러 가지 관계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첫 시험 때는 최혜병 제3자 특검법 추진 시점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 대표는 제3자를 구수하는 입장이던데요. 지금 민주당은 뭐 더 강력한 최혜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혜병 3자 특검법 문제를 놓고 한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이 부분도 한동훈 대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은 투톱 체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당은 6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 20년 이상 그렇게 당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당론 발의를 하려면 일단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원내대표가 동의하고 원내대표가 앞장서 줘야 되고 이것이 의원총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특검법을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까지 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당론 발의하겠다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으로 내놓으면 이게 사실 우리 내부 분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도 부결되고
별다른 해법이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이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당의 그 장동혁 그 최고위원도 또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래서 네. 지금 당장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당초 밝힌 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이 민심이 결국 특검법을 지지한다 이런 인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꾸려진 뒤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데 이준석 의원은 뭐 10월 위기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예정된 지역이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 영광구수 등등 있는데 10월 재보궐 선거 결과와 한동훈 대표 지도부의 앞날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보궐선거는 크게 한동훈 대표 내지 한동훈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중요 선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호남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초점 민주당과 조국당의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우리 당에서 승부를 걸 곳이 이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정도 또는 이제 청주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천안시장 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네. 뭐 그 정도 상황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저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으면 이 공천 과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지방선거 공천은 당협위원장의 의사를 반영해서 공천하는 그런 사례나 또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의 공천처럼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공천을 해서 그것이 말썽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에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자신의 정치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그냥 이 기존의 관행대로 끌려가서 선거도 지역 정서라든가 현지의 분위기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또 이 지도력이 좀 돋보이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일 수는 있는데 10월 달에 이 보궐선거 때문에 위기가 온다든지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은 저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지금이 들어올 최적기라면서 원래 살던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는데요. 지금 당 뭐 일각에서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망라한 보수 대연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하거나 아예 합당을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는 것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내지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의 문제인데 그분들은 정반대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대선 때까지 그 당세를 확장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는 아마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보수 진영 단일화 국면을 만들어가면서 이 총선 1년 앞에 당의 지분 협상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계자들도 안철수 대표처럼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는다. 이미 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뭐 현금박치기만 하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정치적 경륜이 있으신데요. 2년 뒤에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현재 정치 지형이 바뀌는
정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정계 개편이라고 해봤자 이제 보수 진영 그 통합, 방금 말씀하신 뭐 통합이 되죠. 좌파 진영 통합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수 진영은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이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에 그 당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근데 이제 이미 조국 대표는 그걸 예견하고 자신은 교도소 가서 푸시업과 뭐 스쿼드, 프랭크 이렇게 몸 만들기 열심히 하고 네. 나오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계속. 근데 그것은 교도소 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조국 땅을 그대로 유지해서 수감 생활 마치고 나와서도 이 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유지하도록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복권이 될 경우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뭐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 이재명 대표 견제 등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와서 여쭙니다.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네.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역시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리더십 문제이겠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라고 표현되는 그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구심점도 없고 지금은 워낙에 그 강한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지만 김경수 지사라는 약간의 그 구심점만 모여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모여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흔히들 무슨 노무현의 황태자, 뭐 친노 친문의 적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황태자라고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한 후계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어떠한 신호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분은 그 부속실에 비서관 내지는 그 연설 비서관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그 대통령을 수행하거나 뒷바라지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태자가 아니고 무슨 대전내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봉화마을 사무국장이거든요. 좀 우스운 비유를 하자면 황태자가 아니라 능참봉이죠. 네. 그래서 이분을 그런 리더십을 갖췄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다면 이분이 안희정 지사와 2살 차이예요. 그런데도 사실 그냥 봉화마을 사무국장을 시키고 늘 수행을 시켰다면 이분이 과연 나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옹립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이겨낼 수는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김채구 의원이 보는 여야 대선 후보 지형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 2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보시겠어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는 부동의 또 기대해 주죠. 그리고 그 나머지 나경원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과연 대선 전에 이 사법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마 대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낙마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이번에 복권이 되는 그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좀 각축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의원과는 어떨까요? 그 경쟁 구도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 보완제가 될까요? 비슷하죠. 그래서 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벌써 본능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경쟁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견제구를 날리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군소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개혁신당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미래가 개척이 될 텐데, 우리 당에 입당하기도 지금 현재는 어렵고 하니까 네. 조금 여러 가지 활로를 많이 모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리 올림픽이 오늘 폐막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국민의 감동을 주는 정치는 유연한 걸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쭐게요. 이번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실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저도 8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복권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사면될 때 당시에 그러면 특정 시기를 확정해서 복권까지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정된 복권이다라는 말에는 조금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중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약간의 좀 반대 의사를 네, 밝히긴 그렇죠. 했었죠. 네. 김 의원님,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고유 권한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여권에서 이건 다시 또 유난 갈등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네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는 소신 있게 한 번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건에 대해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복권까지 해줄 일이냐. 또 우상호 전 의원 얘기도 그때 사면 복권까지 다 갔는데 법무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소신은 즉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에 있지만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게 당정 갈등이라고 보여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바로 직전에 김 전 최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말하자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왔다 갔다가 수면 위로 떨어지고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조차도 미묘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정 대변인이 이 내용을 좀 알 것 같은데요. 사면 복권 문제,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점 한 대표 역시 잘 알 그렇죠. 텐데, 이미 대통령실에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런 네.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당정 갈등의 해석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 복권에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정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4.10 총선에서 굉장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민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서 민심을 더 첨예하게 받아들이는 당이 민심과 어쩌면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대통령실을 민심 쪽으로 가까이 견인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원칙은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굳이 이 시점에 복권을 해줘야 하느냐. 복권을 한다는 것은 그럼 이제 정치를 해도 좋다라는 의미인데 등더미로서 정치까지 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명주 전 의원님,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재계 발편이 마련돼서 더불어민주당 내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지금 나옵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있고 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는 셈인데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뭉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조차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말하자면 김경수 전 지사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구심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더 이상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에서의 투표율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 또한 미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김동연이든 아니면 뭐 김경수든 누구든 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측면 떠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 즉 그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조윤선 또 이렇게 안종범 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여권 내에 풀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여론이 복잡해져서 대통령실이 다 이번에는 정치인 복권이 없다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 받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근데 조만간 뭐 저기 MB 대통령도 뵙는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로 네. 김경수가 등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때문에 복잡해진 문제 때문에 만에 하나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복권 없습니다 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네.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제 당대표로서의 혹은 대선 후보로서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어떤 입장들이 조금 더 말하자면 좋은 결론으로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 일각에서 이게 김 전 지사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실제 이재명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의 필요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여권 인사발로 논의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 분열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사실 이 정치 공학적으로 사면과 복권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운 시선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복권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 변화는 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진 대표라고 하죠. 이제 대표가 곧 된다고 하니까. 네. 이재명 진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었을 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었을 때 지금 야권에 이렇다 할 대선 주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계기로 해서 피선거권이 다시 복원되면 그때 친노 친문 진영으로 흡수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일극체제 상황에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재명 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제 9월 말 10월 초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1심에서 판결에서.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김경수 지사의 복권으로 인해서 더 복잡 다단한 고차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이 최혜병 특검법 이 문제 처리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들을 하잖아요. 다름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삼자 특검 이건 수용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다시 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삼자 추진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던 한 대표는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낸 특검법안은 훨씬 지난번보다는 더 한동훈 대표가 받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김건희 네. 여사까지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번에 사실은 포결로 무리하게 가지 않고 겨우 4표를 얻어왔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지 않고 한동훈 대표로부터 본인이 전당대회에 제3자 어떤 그 추천권의 어떤 특검 법안을 냈으면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병 앞에서 같이 가자라고 했으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지도 못하고 안 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낸 안이 좋은 안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 다 실패한 안이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두 번째 안을 무리하게 표결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장동혁 그 사무총장이나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제3자 그 특검법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소리 없는 메아리에 휩싸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현실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삼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뭐 윤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비난까지 했는데 네.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네. 했거든요. 저도 한동훈 대표와 이런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삼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봤던 것보다 108명의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최상병 특검법안을 이게 단기간에 바꾸기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 당내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해서 제3자 특검법안이 왜 필요하고 지금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에 맞설 수 있는 카드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보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좀 짧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원칙과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에 나선 사건을 가리켜 엽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3,000명 조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반응을 뭐 자기 주변 또 본인의 어떤 부인과 관련해서 친인척 관련해서 너무 광폭의 통신 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그런 부분을 빗대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민주당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진 주체 자체가 공수처다, 검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하려고 공수처를 힘을 몰아서 저렇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도 늦고 너무 광범위하다. 물론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찌 보면 통신법상에 있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시그널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당이 고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 수사에 나선 배경은 뭘지 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고발한 이후에 수사에 나섰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난번 선거 토론 과정에서도 자신이 알지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다.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다. 만약에 그것이 일말이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신은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단언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요. 그 경찰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책임질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큰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민주당 전당대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연임은 거의 확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최고위원 경선이 지금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1위에 뭐 김민석, 정봉주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등등 관심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박은석 전 의원께서 뭐 언론에 나가서 정봉주 의원이 현재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뭐 사실관계 하기 이전에 어저께 있었던 부천 체육관에서 있었던 우리 전당대 경기도 당원대에서의 상당히 많은 당원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이전에 1등 하던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초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다만 어저께 나왔던 결과는 이 사건이 오픈되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렵사리 2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병주 의원이 그 경기도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2등을 하셨고 근사하게 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서울에 있어서부터는 정봉주 의원의 표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또한 월요일 정도로 예상되는 본인의 거치에 뭐 그게 거치일지 아니면 입장 표명일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혼연을 당해서 혼연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입장을 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으로는 김민석 최고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정봉주 의원이 뭐 4등 정도 안에 겨우 특거리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후보 이번 주에 뭐 입장 밝히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 왔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봉주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선전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진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2등으로 밀리긴 했는데 남은 선거인단이 서울에 이제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5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네.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기존보다는 득표율이 많이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울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최고위원 후보지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메시지를 네.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네. 정치권 연금 개혁,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모처럼 정책 분야에서 좀 뭐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생 입법을 위한 행보에 나선 건데, 근데 영수회담 등을 두고는 이게 시각차가 있습니다. 네. 여야 대통령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영수회담 그 설 자체도 좀 기이한 형태로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인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 중에 박찬대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원래는 또 아주 재미있게도 이제 전당대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동에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기본 입장이 뭐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은 과거에는 비대위 체제였지만 현재 한동훈 당대표가 있으니까 뭐 한동훈 당대표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역시 좀 실용적이라고 얘기해서 굳이 뭐 중요한 진전이 있다면 내 꼭 안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의 몫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 대변인, 네.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 조건을 두고도 견해차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반드시 들어달라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진 대표가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만나서 민생을 얘기하시라 이렇게 어쩐 면에서는 좀 쿨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대통령실과 이재명 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양새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급변하는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원장님, 북한이 어제 또다시 17일 만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벌써 11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북한의 얘기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달 21일부터 전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그 보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북 간에 국제 정세가 지금 험악하고 신냉전 질서가 막 재편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가능한 화해와 협력 기조를 복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모적으로 계속해서 서로의 비방 중상하다 못해 서로에게 가해 행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뭐 비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보면 정상적인 정권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좀 우호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네. 우리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우리 네. 군은 오물풍선 레이저 격추 실험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도 하는데 네. 이게 우리 군의 오물풍선 대응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난 6월 달에 그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풍선에 대고 했는데 이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네. 절반의 실패는 뭐냐면 이 풍선 자체는 레이저를 쏘더라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선을 레이저가 투과해 버리기 때문에 네. 쓰레기만 이제 그 레이저가 그 파괴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정도가 지난번에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나 방침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고사총으로 이제 쏘는 것도 고려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탄착 지점이 이북 특정 지역이나 또는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내용물에 만약에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가 만약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풍선에 가장 선진적인 무기체계가 대응을 못하는 이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당 부부장이 조카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장면이 포착이 네네. 됐습니다. 네네. 이를 두고 후계구도가 굳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그것은 뭐 저는 이례적인 모습을 갖고 또는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네. 예우 차원에서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곧 김주애로 만약에 그 후계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중요한 공식 행사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그리고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김주애가 석 달 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최고 지도자의 딸이기도 하고 또 후계군으로서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뭐 이렇게 본다면
그 정도 예우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적 관계에서 행사가 아니고 네. 공적 관계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김제로 굳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홍영기 전 원장님,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말로는 북한에서 김주애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던데요. 전 국정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이게 후계 구도가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수년 전에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서 파악한 게 김주의 오빠도 있고 오빠가 있다는 정보는 단지 그 해외 공간에 사내 아이 그 장난감을 좋은 거 사서 보내라 그런 첩보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죠. 오빠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또 남동생도 하나 있다는 첩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 일녀다 이런 첩보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애가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그 김여정이 이렇게 허리를 좀 굽혀가면서 안내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번에 그 행사 보도한 데에서 김주애를 아예 빼버렸어요. 네.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완전히 후계자라 그러면은 전면에 내세워서 계속해서 그 홍보를 할 텐데 이번에는 참석자 명단에 보도를 안 했단 말이죠.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그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명확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빠가 있는지 오빠가 있다면 오빠가 후계자일 것 같고 박지원 전 원장 말씀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을 수 있다. 김정은처럼. 만약 오빠가 있다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데 뭐 4대 세습도 어차피 뭐 김주애가 하느니 김주애 오빠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남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리니까 일단 김정은의 자식이 후계를 한다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아이가 좀 더 크면 사실 아들도 있어서 얘가 후계자다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그냥 뭐 김주애가 후계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 김주애도 참석했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대 전진 배치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네, 사거리가 11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북한에서 전방에서 서울까지가 50km도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남한을 그러니까 겨냥한 거겠죠. 그렇죠. 서울과 평택 뭐 요 정도 평택 정도까지 그 정도를 겨냥한 집 단거리 아주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요. 근데 이게 그 250대가 진짜로 다 배치된다고 하면 한 발사대당 4발이 발사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발사하면 1000발입니다. 1000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250대 발사대를 모든 발사대를 다 주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발사대에서는 재래식 미사일이 오고 어느 발사대에서는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가 핵미사일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핵미사일 서울에 한 발만 떨어지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게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북한이 뭐 하면은 즉간끝으로 뭐 상대에서 적극적으로 뭐 대항해서 뭐 전쟁까지 간다는 건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한 발만 떨어지면 100만 명 이상이 막 사망하는데 이게 이런 전략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우리 군은 현재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동향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어떻게 미국 대선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이루어지느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이걸 이제 두 가지 다 놓고 볼 텐데 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당선이 좀 더 대미 정책을 풀어가는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계속 지금 북한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도발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50대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도발의 양태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올해 몇 차례 더 한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핵실험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북한은 상정하고 있을 것이고 네. 미국의 그 대선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 관계 또 북한 내부의 사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타이밍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홍현희 원장님, 북한은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상황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네. 제가 뭐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트럼프 자신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사실 초강대국 그 북한의 안보에 가장 위협인 나라일 뿐 아니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수반인데 트럼프가 3번이나 만나줬단 말이죠. 그거는 김정은이 이 조그만 나라의 그 지도자로서는 엄청난 영광이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테고 또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이 지금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핵은 계속 보유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 굶겨지지 않고 계속 자기 죽을 때까지 또 후대까지 정권 물려주는 거 이걸 기대하는데 트럼프는 그 기대에 상당히 부응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은 뭐 끝끝내 또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전혀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안 하지 않겠지만 트럼프는 인정은 아니더라도 묵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 뭐 그 대신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지 마라. 미국까지 네. 날아오는 거. 그리고 동결만 하면 제재 해제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입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됐을 때는 지금 해리스가 됐을 때하고 전혀 한반도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에 첫걸음이라도 떼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통미봉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그런 네. 가운데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들 탈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엘리트층의 탈북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그 엘리트층의 탈북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외교관들의 탈북이 주로 외교관들이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태영호 영국 공사가 2006년도에 이제 나오면서부터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작년 11월달에 최근에 이제 쿠바 대사관 리일규 정부 참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탈북의 이 배경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 세계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 외교관들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이 외교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쿠바에서는 이제 시가 같은 경우를 밀수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북한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외교관들에게 과중하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그 임무들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그 간과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외교관들이 나갈 때는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면 한 명은 데리고 가고 한 명은 북한에 두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 이제 모든 가족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그 각 주재국에서 보면 K-팝이랄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그 외교관 자식들이 상당히 이 한국 문화에 그 노출되면서 이들이 한국으로 가겠다 또는 나가겠다 외부로 나가겠다 이런 의사들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또 아버지 입장에서 그 탈북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을 용인하거나 또는 자신이 같이 나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결국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이 이런 외교관들의 탈북의 행렬을 좀 더 지금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홍 원장님, 최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기순했습니다.
이게 뭐 태영호 사무처장은 북한군 경계가 허술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경제 사정은 여전히 안 좋고 네. 특히 또 김정은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그 교전국 관계라고 이제 규정하고 완전히 남북한 간에 장벽을 쌓는 식으로 휴전선 인근에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폭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시키고 지뢰도 매설하고 장벽도 설치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그 신의주 인근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김정은 자신도 가가지고서는 뭐 위로도 하고 뭐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복구 작업에 군 병력들이 다 가서 군 병력들이 건설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투입되고 그러니까 군의 본연의 역할을 북한에서 못 하고 네. 피곤해서 다 자고 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초병 근무가 이제 해이하니까 처음에는 뭐 걸어서 도보로 걸어오다가 그다음에 조금은 헤엄쳐서 왔다는데 애초에는 2명이 오는 걸로 파악이 됐답니다. 네. 근데 한 명은 익사를 했든지 아니면은 귀순을 포기했든지 하고 한 명만 넘어왔다는데 이 교동도 지역이 2.6km밖에 안 된대요. 남북한이 그렇게 네. 가까워서 근데 요번에 좀 이례적인 게 보통은 스티로폼 같은 부유물을 타고 많이 오는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썰물 때 그냥 걸어서 오다가 수용해서 왔다. 네. 그걸로 봐서는 북한군 경계가 이게 남북한 경계인데도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김용현 교수님, 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전시물의 강제란 표현 명시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걸로 네.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왜 동의해 준 건지 이게 네. 논란입니다. 네. 이게 외교 참사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한일 관계에서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이 그동안 일관돼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조금 옅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제 군함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불확실한 일본의 약속을 믿고 이제 동의를 우리는 해준 것이고 네. 약간 사후 정당화에 이제 급급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역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 이게 우리의 정부의 저는 일관된 입장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좀 우리 정부가 그 정권의 어떤 입장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들이 좀 일관될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원장님, 일본이 우리나라의 사도광산 강제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명단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한 약속 이게 또 뭐 제대로 지켜지겠냐 이런 또 의구심이 나오네요. 네. 이번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얼마든지 그 유네스코 등재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그 위원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 등재 여부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됩니다. 네. 만장일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만장일치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계속해서 사도광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게 성의를 보여서 둘 간의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부가 저도 한때 외교부에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네. 외교부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이 그 일본에게 강제 동원이라는 거를 명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은 일본이 거부하니까 에이 그럼 없던 걸로 하자는 식으로 합의해 준 걸로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외교부에서 급급히 해명하다가 일본이 동의했다, 성의를 보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언론이 추궁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강제 동원이란 말을 빼기로 합의했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그 협상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 뭐 총리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이 외교상의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을 명시 안 해도 우린 동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한국 외교부에 누를 끼칠까 봐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인권 탄압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인권 외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권을 중시하면서 왜 우리 조상들 인권이 그렇게 수탈당한 거를 왜 그냥 보고 일제의 그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하는 걸 왜 손을 들어줍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대선 좀 잠깐 짚어볼까요? 김희영 교수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7개 경합주에서 오차범위의 초접전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해리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의 게임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봤는데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카드를 잘 꺼내든 거죠. 네. 해리스 부통령 카드를 꺼내들었고 또 부통령 후보에도 보면은 이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쾌한 동네 시골 아저씨 이미지 딱 이렇게 이제 못을 딱 박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이제 바꿔가는 경합주에서도 좀 새로운 면들이 보이고 결국에 이제 앞으로 뭐 한 두세 달 남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요동을 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먹혀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 주인공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과 협회 운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위를 파악한다고 했고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나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체육계의 병폐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동안 방치하다 이제서 한마디씩 하는 행태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5일 증시 폭락 뒤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화두가 됐습니다. 대내 변수에 유독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에 근본적 체질 개선에 대한 접근이 아닌 마치 특정 세금 문제가 전부인 양 몰아붙입니다. 문제의 진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등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합니다. 입법과 정치가 멈췄고 행정부는 각자 도생 분위기로 접어든 지금 모든 것이 립 서비스로 들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